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례도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동의받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 쌍꺼풀 수술과 그리고 눈성형을 받고 나서 절망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위해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눈성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게 하려고 수술했는데요. 좀 젊어 보이시나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 며칠 전에도 저에게 수술 받으신 분이 자신이 연하의 남성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으니 나이를 젊게 해달라고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족하셔서 저도 기뻤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 요즘은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은데 젊어 보이시는 분이 있고, 젊은데도 관리가 안 돼서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빛, 눈에서 나는 그런 빛, 예를 들어서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또렷한 눈, 초롱초롱한 활기찬 눈빛이 있으면 또 나이가 젊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안 들어 보인다, 그 나이를 가늠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과거에는 3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는다, 즉 생로병사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인간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20년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평균 수명이, 특히 제 나이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평균 여명으로 따져보면 85세 정도는 다 됩니다. 과거에는 85세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죠. 그만큼 건강관리, 의학적인 그런 혜택, 의료, 본인이 건강을 관리하는 의학 상식, 건강한 습관, 이런 것들이 수명을 20년, 30년을 연장을 시키는데,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포인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바로 앞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운명이었다면 앞으로는 노화는 단지 질병이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무한한 삶을 사는 그런 불로의 바다가 있다면 인간은 이미 발목까지, 무릎까지 점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는 노화는 단지 질병이다. 최근까지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화, 나이는 곧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게 실현이 될 날이 머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보시면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렇게 좀 눈이 좀 졸려 보이고 부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눈 앞쪽 부분이 쌍꺼풀이 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기울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성형외과를 찾아가 보면 여유분의 피부가 없으니 여유분의 피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게 진단을 받고 수술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피부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을 잘 보시면 눈 앞쪽, 그러니까 절개선 자체가 눈을 뜰 때 끌려 올라가는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지금 그 눈의 도해거든요. 도해 그림을 좀 쉽게 그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눈 안쪽이네요. 이게 눈 위에 이런 근막이, 근육이 있고 근막이 있고요. 속눈썹 위에 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코 있는 쪽이죠. 이 코 있는 쪽, 이 부분은 내측이죠. 이 부분이 특히 눈 뜨는 근막과 건판 연결 부분이 아주 손상을 받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손상을 잘 받아요. 수술을 하다 보면, 열심히 수술하다 보면, 특히 VIP 환자분이라고 더 꼼꼼하게 하다 보면 이 건판과 누뜨는 근육의 근막인, 뭐 이름 명칭을 말씀하자면 상한 검거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런 이름이 지금도 저희가 의학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영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눈이 기울어서 안 떠지고 절개선 자체가 라인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교정을 해야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죠. 정상적으로 가는 이런 라인 자체가 노출되고 눈이 앞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둥글게 떠지고 쌍꺼풀 라인이 안쪽에서 이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다 보면 뭐 되게 그렇습니다. 오, 쌍꺼풀 두껍네, 얇네, 소세지 같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 일반인도 봐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 앞쪽이 꺼지고 쌍꺼풀이 지지 않을 때는 피부가 부족하네,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진단으로는 진단도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니 당연히 교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도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가 아파서 내과를 갔는데 이게 심장병일 수도 있어요. 윗배가 아프면. 그리고 아니면 뭐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맹장염인 경우, 맹장염도 가운데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중대한 질환들, 간이 안 좋거나 모든 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전문가, 내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받아야지, 진단부터 잘못되면 치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쌍꺼풀 수술하고 눈으로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쌍꺼풀 수술하고 내과적인 진단을 비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눈 수술도 그렇습니다. 처음 수술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번 잘못돼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여기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앉는 게 과연 피부를 많이 잘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의사분께서 실수로 봉합을 좀 게을리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런 원인들을 알아야 진단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아웃라인으로 빠진 두꺼운 쌍꺼풀을 인라인은 아니지만 거의 앞쪽에서부터 둥글게 이어지는 정상적인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그런 진단과 치료, 그렇게 한번 쌍꺼풀 수술은 처음 수술 받는 거는 뭐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다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가 좀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라면 좀 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 눈 앞쪽이 쌍꺼풀 라인이 지지 않고 기울어 보이고 그래서 졸려 보이는 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